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 전, 제가 13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저는 아직도 일주일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가 꿈만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부모님은 신호를 위반한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죠. 이 아이를 누가 맡아야 하나? 삼촌들은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이모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미영 이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맡을게. 지영이가 내 조카인데 어떻게 못 본 척 하겠어. 그때는 미영 이모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이모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었고 이모부도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어려서 어른들의 얼굴에 감춰진 본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모의 집으로 들어가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저희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가족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의 집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컸고 화려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짐을 풀고 있는데 이모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둬. 내가 여기 있게 된 건 순전히 내 자비 때문이야. 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빚밖에 없더구나. 적어도 내가 있는 동안은 그만큼의 값어치라도 해야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의 말투에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가움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모 말씀대로 제가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요. 밤이 되어 홀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죠. 엄마, 아빠, 저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긴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렇게 저희 이모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또 집안일을 하는 생활이었죠. 이모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곧바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니? 라며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모의 말씀대로 제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고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제가 이방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모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곳이 결코 제 집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시간, 이모는 이모부와 사촌 동생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저를 바라볼 때면 언제나 차가운 눈빛이었죠. 지영아,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잊지 말고 내가 여기서 먹고 자는 만큼은 해야지. 매일 아침 이모의 이런 말들이 저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모의 조카가 아닌 그저 하숙생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서는 반대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모의 반응은 달랐죠.
공부만 잘한다고 먹고 살 수 있니? 그러는 동안에 집안일은 누가 하고? 이모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책을 폈죠.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반드시 이곳을 벗어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특히 이모부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졌죠. 제가 사용하는 전기세, 물세까지 계산하시더니 심지어는 제가 먹는 밥 한 술까지 계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너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내 부모님은 우리한테 뭘 남겨준 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 학비까지 대주고 있잖니? 그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립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매일 밤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이모한테 제가 짐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줄게요. 이모 집에는 작은 옥상이 있었는데 그곳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꾸었죠. 언젠가는 저도 저만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제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촌 동생의 실수로 깨진 화분을 제 탓으로 돌리셨고, 또 어떤 날은 제가 공부한다고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며 책망하셨죠. 심지어 제 교복이 낡았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모부께서 내가 버는 돈으로 사 입든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다만 매일 밤 일기장에 제 꿈을 적었죠. 나는 반드시 서울대 법대에 갈 거야. 그래서 세상의 약자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될 거야. 그 꿈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칭찬하셨지만 아무도 제 진짜 사정은 몰랐습니다. 교복 안에 감춰진 멍들, 그건 이모가 화가 나실 때마다 휘두르시는 걸레나 빗자루가 남긴 자국이었죠.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청소 당번이 끝나면 늦게까지 자습을 했죠. 집에 가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성적은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은 제가 특목고에 도전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모부의 사업이 크게 기울기 시작했고, 저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바깥은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죠. 이모부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이모는 평소와 다르게 신경질적이었어요. 제가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이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아, 너 잠깐 이리 와봐. 이모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이모부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이모는 술에 취해 있었죠. 너 때문이야. 전부 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부터 시작됐어. 저는 이모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날 보지 마.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다고. 내 부모님은 우리한테 빚만 남기고 갔고 너까지 떠맡게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 집은 이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모, 제가 무슨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너만 없었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순간 얼굴에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모가 저를 손바닥으로 때린 거였죠.
그 충격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짐 싸. 당장. 더 이상 너 같은 재수 없는 애를 이 집에 둘 수 없어. 이모는 제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가방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 제발, 저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내 부모님이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왜 내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결국 이모는 제 짐이 담긴 가방을 현관 앞에 던지고는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그날 밤, 저는 15살의 나이에 길거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알았어? 내가 여기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모는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고만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한밤중에 거리를 걸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정말 혼자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모네 집에서라도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한겨울 밤바람은 매섭게 불어왔고 저는 가방에서 꺼낸 얇은 담요로 몸을 감쌌죠. 하늘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어떡하면 좋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돌아오리라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24시간 문을 여는 도서관으로 향했죠. 그곳이라면 적어도 추위는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의 쓰라린 경험이 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도서관은 제 집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이면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었을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도서관 사서 할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매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갈 곳이 없다는 것도 아셨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독서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독서실이었죠. 할머니는 독서실 관리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제가 그곳에서 지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서실 청소를 하고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다시 독서실로 돌아와 관리 일을 돕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매일 저녁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셨고 가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꿈을 믿어주셨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가겠다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신 분은 할머니가 처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희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학교 공부와 독서실 관리,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스스로 제 삶을 꾸려나간다는 사실이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부는 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특히 사회탐구 과목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궁금해 하셨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3학년이 되자 입시 준비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습을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모네 집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수능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 말씀대로 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시험을 치렀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마침내 합격 발표 날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울면서 기뻐했던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장학금뿐만 아니라 고아, 학생을 위한 특별 장학금까지. 이제 더 이상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독서실 큰 방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법학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미래를 진지하게 그려볼 수 있었고,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홀로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저는 장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법률 상담 동아리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 문제를 접하며 제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하버드 로스쿨 진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배경도 부족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국제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LSAT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학점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 학기 수석 장학생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3학년 겨울, 마침내 하버드 로스쿨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더불어 전액 장학금이라는 기적 같은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하버드에서의 3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뛰어난 인재들과 교류하며 시야가 넓어졌고 국제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권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교수님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미국의 여러 로펌에서 입사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제 로펌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에 로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저의 열정과 실력을 알아봐 주는 의뢰인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로펌의 사회적 책임도 실천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로펌은 급성장했습니다.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매체에서 차세대 리더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제가 도움을 준 사람들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제 앞에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성공이 단순히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 학창 시절 저를 격려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과거의 시련들. 모든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제가 로펌을 운영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이모의 인생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모부의 사업 실패 이후 그들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사업 자금으로 동원했던 모든 재산도 날아갔습니다. 결국 이모부는 이모를 떠났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모는 홀로 남겨져 월세 단칸방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부동산 중개업으로 승승장구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 운영도 실패했고 거기에 투자한 돈마저 사기꾼의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5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지만 계약서는 허술했고 상대방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러 로펌을 찾아다녔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게다가 수임료는 이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모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저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여성 변호사로 소개된 제 모습을 보며 이모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죄책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저를 거리로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이모를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저를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결국 이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제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구박했던 조카의 도움을 받으러 온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로비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벽면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로펌 입구에서 이모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저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 조카가 이제는 이렇게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갑 속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고 입고 있는 옷은 몇 년 전 세일할 때 산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모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앞에 선 이모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당당하고 냉정했던 이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친 한 여인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제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이모가 서 있었지만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으니까요. 한겨울 밤의 그 차가운 바람이 아직도 제 뼛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이모의 방문 목적을 전해 들었습니다. 5억 원의 사기 피해, 그리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수많은 서류가 쌓여 있었고
다음 재판을 위한 자료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 사무실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 벽면을 가득 채운 법전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한때 저를 내쫓았던 그 이모의 집보다 훨씬 더 화려한 공간이었죠. 저는 비서에게 사건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변호사로서 객관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허점, 상대방의 사기 수법, 피해 금액의 규모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모는 제 반응이 차갑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전문가로서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감정적인 동요는 제 사무실 밖에 두고 왔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모의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법조인으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증거가 명확했고 승소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임료는 다른 의뢰인들과 동일하게 책정했고 지불 방식도 일반적인 절차를 따랐습니다. 이모는 제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아마도 예전처럼 혈연 관계를 들먹이며 특별한 대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이모를 향한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이모가 사무실을 나설 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저도 저렇게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동정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가진 능력으로 공정하게 세상과 마주합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고 제가 지켜온 원칙입니다. 이모의 사건도 그저 제가 맡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이모의 사건 파일을 다른 서류들 사이에 꽂았습니다. 이제 다음 재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저의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이모의 사건 변론이 끝나고 승소 판결이 나던 날 법정 밖에서 이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이모의 모습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승소 판결문은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모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15년 전 한겨울밤 저를 거리로 내쫓았던 그 순간의 차가움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모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모의 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삶은 이미 그 너머에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제 로펌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센터를 설립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청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법대 졸업장과 변호사 자격증만이 걸려 있습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이나 인증서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대신 제가 도움을 준 의뢰인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진정한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후배 변호사들을 양성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법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고. 이것은 제가 걸어온 길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독서실 할머니는 여전히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할머니를 찾아뵙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합니다. 할머니의 독서실은 이제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꿈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극복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의 공정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부가 아닌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한때 저를 내쫓았던 그 차가운 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림자도 봅니다. 그곳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